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남편과 아이를 돌보던 가녀리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아버님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던 시아버지를 직접 살해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비극의 한복판으로 당신을 끌어들일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추악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한편의 완벽한 비극입니다. 온 사회가 여성을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로 여기는 10월 20일 새벽. 그러나 그날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진태 회장 일가의 웅장한 저택의 가장 어두운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전문적으로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푸른 물이 찰랑이는 수영장을 갖춘 이 저택은 언제나 성공의 상징이자 수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위선적인 평화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계의 거물이었으나 지금은 은퇴한 박진태 회장 70세의 이 1층 개인 서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은 대담한 강도가 벌인 불행한 사고처럼 구며져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커다란 창문에는 강제로 열려고 한 듯한 흔적이 선명했고, 방구석의 육중한 강철 금고는 문이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육중한 자단나무 책상 바로 옆 이미 검붉게 말라붙은 피 웅덩이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단단하고 무거운 둔기에 의해 생긴 깊고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고 서류와 문서들은 바닥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 참극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의 며느리 이서윤 35세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윤지환 총경과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시아버지의 시신 옆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져 눈물로 흠뻑 젖어 창백해진 계란형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덜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넉나간 표정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남편 박선우 38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유는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아버님께 인삼차를 타드리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방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그녀는 남편 선우의 품에서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그 비통한 광경은 지켜보는 누구라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표본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 윤지환 총경은 전문가의 냉철함으로 현장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비극을 보아왔고 뼈아픈 경험은 그에게 가장 비통해 보이는 것이 종종 가장 잔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선우 씨,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뵌 게 언제입니까? 윤 총경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망한 젊은 건축가인 선우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몇 개 남았다며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먼저 침실로 올라갔고요. 박 회장님께서 사업이나 개인적인 관계로 갈등을 겪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젊은 형사인 김민중 경위가 재빨리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셨고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도둑놈들 짓이겠죠. 윤 총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강도가 들었고 집주인이 발견하여 저항하다가 살해당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현장에 지나친 완벽함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창문에 난 파손 흔적은 힘으로 부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너무 얕았습니다. 서류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책상 위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서류철들은 여전히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매일 아침 시아버지에게 타 드린다고 했던 찻잔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찬물이나 찻잎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경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 책상 아래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 속에 수첩에서 급하게 찢어낸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3회 마지막 순간에 쓴 것처럼 보이는 덜리는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 윤 총경은 조용히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부축되어 나간 서윤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웃과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품에 안겨 간헐적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범인을 지목하는 마지막 유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가장 아끼던 며느리에 대해 무언가 쓰려던 순간의 우연한 일치였을까?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은 이 사건이라는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강도 살인이라는 가설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관내 전과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고 인근 저택과 삼성동 일대의 모든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사람은 단 한 명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경의 관심은 서서히 집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선우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밤 9시가 넘도록 일했고 여러 동료들이 이를 증언했습니다. 귀가 후에는 아내와 함께 침실로 올라갔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사건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윤 총경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훨씬 더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아버님께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침실로 올라가 영화를 봤고요. 11시쯤 제가 먼저 졸려서 잠이 들었고 남편은 영화를 마저 보고 잔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은 2층에 있고 방음이 아주 잘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워낙 깊이 잠드는 편이라서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곁에 없길래 일찍 일이 있어 나간 줄로만 알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녀의 진술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적인 여성의 전형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의 표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친구들과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쁘고 상냥하며 시댁 식구들을 극진히 보살폈다고 박 회장 또한 그녀를 매우 아꼈고 친달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동기도 없고 기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윤 총경은 마치 견고한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서윤. 그 두 글자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서윤 씨, 시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총경님,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셨어요.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죠. 저는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윤 총경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밀봉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조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아버님 손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의 필체입니다. 서윤은 종이 조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아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다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순간에 공황 상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고통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윤. 아마도 그때 아버님께서 저와 선우 씨를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아버님은 저희를 가장 아끼셨거든요.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공포는 윤총경의 눈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신문실을 나온 윤총경은 즉시 김민준 경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도 믿지 마. 이서윤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것을 생활 패턴, 사회적 관계, 은행 계좌, 통화 기록, SNS까지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형체 없는 강도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악마의 심장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김경위의 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이서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허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남편, 아이, 몇몇 여자친구들, 그리고 쇼핑몰 고객센터 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서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매주 정기적으로 서울 중심부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제 항목은 스파 및 피트니스 서비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호텔인 신라호텔이 그녀의 평소 동선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수사팀이 즉시 호텔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서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분이요. 한 리셉션 직원이 즉시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단골 고객이세요. 그런데 스파에는 오지 않으세요. 보통은 루프탑 라운지에서 한 남성분을 만나시던데요. 남성분이라고요? 김경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젊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아마 퍼스널 트레이너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강태호랬나. 강태호 27세. 조각 같은 몸매와 매력적인 외모로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윤지환 총경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태호가 사용하던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자 또 다른 비밀번호와 교환된 수천 건의 통화와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서윤이었습니다. 비밀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 현숙한 아내는 젊은 트레이너와 불타는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는 외도고 살인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윤 총경은 강태호를 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젊은 남자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태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너무 무뚝뚝하고 일밖에 몰랐죠. 그녀는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살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살해당한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윤총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는 밤새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태호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렇다면 박 회장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 이 질문은 마치 태호의 급소를 지른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서윤 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엄청 울었어요. 아버님께서 모든 걸 알아채셨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시아버지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태호가 전화로 엿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내 서재에서 보자. 그놈과 끝내든지 아니면 선우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넌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기가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은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불륜 관계, 그녀가 누리던 호화로운 삶, 그리고 그녀의 명예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8시. 선우가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 시간에 남편과 함께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총경은 마침내 균열을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벽 전체를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의례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윤총경은 그녀와 강태호가 호텔 라운지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사진과 박 회장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이서윤은 그 증거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고통스럽고 연약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도전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저와 태우 씨가 사랑하는 사이인 게 뭐 어쨌다는 거죠? 제가 행복할 권리도 없나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고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선우가 무심한 남편이었고 시아버지 박 회장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독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궁지에 몰린 비련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가 알아챘어요. 서유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협박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는 저녁 8시에 저를 보자고 했고 저는 갔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한 거군. 윤총경이 말했다. 그때 당신 남편은 어디에 있었지? 샤워하고 있었어요. 서유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의 대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집안 망신시키는 난잡한 여자라며 모욕했고 모든 것을 아들 선우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애원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저는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지금 당장 선우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은 윤 총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가 죽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녀는 박 회장의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문진, 크리스털 독수리 상패를 보았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한 번, 그리고 두 번, 팔을 휘둘렀다는 것뿐이에요. 사방에 피가 튀었어요. 범행 후 초기의 공황 상태는 금세 소름 끼치는 침착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냉혹한 범죄자의 머리로 그녀는 스스로 가짜 현장을 꾸몄습니다. 창문을 억지로 열고 물건들을 뒤지고 금고를 열어 강도 사건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녀는 상패에 묻은 지문을 깨끗이 닦아낸 후 방구석에 있는 대형 어항 속에 던져 장식용 돌 밑에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신문실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선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 언제나 가녀려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째서, 서윤아, 어째서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는 절망에 차 울부짖었다. 이서윤은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죽어 마땅했으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걸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어. 그 잔인하고 냉정한 자백은 남편의 심장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6개월 후 이서윤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 비극성과 잔혹성 때문에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의 친지와 친구들부터 수많은 기자들까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몸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한치의 뉘우침도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강태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서윤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경우, 다른 범죄를 은폐할 목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강태호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윤의 변호인은 그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의 희생자이며 정신적으로 억압받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장은 검찰 측에 의해 논파되었습니다. 증거들은 서윤이 가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충동적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후와 수사 과정 내내 보여준 그녀의 냉정함은 피고인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박선우는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죄에 합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수시간의 수기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단호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 증거,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이서윤의 행위는 자신을 키우고 사랑해준 사람의 생명을 오직 자신의 방탕하고 그릇된 사생활을 은폐하기 위해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짓밟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이서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태호에 대하여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연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이서윤은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하고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서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성찰을 남겼습니다. 박선우는 행복과 비극이 공존했던 삼성동의 저택을 팔고 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죄책감과 무너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으며 사랑과 삶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살아있는 자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 사건은 단순히 신문 기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 사회의 고통스러운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비극은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SNS 속에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완벽한 삶이라는 환상 바로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서윤은 호화로운 사진과 행복 가득한 미소로 행복의 성을 쌓아 올렸지만 그 반짝이는 겁대기 뒤에는 텅 빈 영혼과 점점 커져가는 거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너무 집착할 때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잃고 핵심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서윤의 가정 내에서의 균열은 서울의 숨가쁜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서윤이 남편을 변명했던 것처럼 무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과 사회적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정작 곁에 있는 배우자야말로 가장 큰 관심과 경청, 그리고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허함, 감정적 연결의 부재는 바로 유혹과 실수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비옥한 토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언제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에 있습니다. 이서윤은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줄 부유한 남편, 감정적 만족을 채워줄 젊은 애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완벽한 이미지까지.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혼이 완전히 어둠에 잠식당한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범죄로 가는 길이 종종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이서윤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성과 악의 경계는 때로 한 올의 실처럼 가느다랗습니다. 일단 그 경계를 넘어서기로 선택하면 돌아올 길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 사건을 모두 들으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나눌 때 어쩌면 벼랑 끝에 선 누군가가 다시 선한 본성으로 돌아올 빛을 찾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